밤늦게 비 오는 길을 따라 병원으로 달려가던 그 순간 내가 본 것은 다가올 절망의 그림자였다. 딸의 차가운 이마를 짚었을 때 그날의 기억이 서서히 내 뇌리에 스쳤다. 그때 그 여인이 내 앞에 나타났다. 8년 전 아무런 말 없이 사라진 아내의 흔적처럼 그녀의 눈빛, 그 팔찌, 그리고 라벤더 향기 모두가 다시 되살아나고 있었다. 정말이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녀는 살아있었다. 갑자기 불어오는 바람과 함께 내 가슴 속에 있던 오래된 상처들이 다시 벌어졌다. 그리고 나는 확신했다. 이제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된다. 그 여인, 내 안에는 과연 무엇을 숨기고 왜 이렇게 돌아왔을까?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이번에는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겠다고. 잠시만요, 아버님. 이 상태가 될 때까지 왜 오시지 않으셨죠? 저는 응급실 담당입니다. 낯선 여성의 단호하고 예리한 목소리에 나도 모르게 움찔했다. 새벽 2시를 막 넘긴 시각, 침대 옆에서 흐느끼던 딸아이가 나를 깨웠다. 이마를 짚었을 때 손끝에 전해지던 열기는 끓는 물처럼 뜨거웠지만 그때 나는 문구점 마감을 마치고 막 집에 들어서던 참이었다. 급한 마음에 진통제를 먹이고 상태를 지켜봤지만 밤이 깊을수록 아이의 열은 더 올라갔다. 택시는 잡히지 않았고 빗속에서 우산도 없이 아이를 품에 안고 병원까지 걸어왔다. 옷은 흠뻑 젖었고 마음은 이미 조각나 있었다. 죄송합니다. 최대한 서둘렀는데 내 말에 의사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더니 냉소를 머금은 채 간호사를 불렀다. 5번 환자 해열제 투여하고 킴과 관찰 철저히 해주세요. 비에 젖은 내 옷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축 처진 어깨로 병원 대기 의자에 앉아 의사는 내 옆을 지나치며 작게 한숨을 쉬었다. 이렇게 될 때까지 버티다 오시면 저희도 난감합니다. 그 말은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35세 아내를 떠나보내고 홀로 어린 딸을 키우는 삶, 생계를 위해 하루하루 버티며 문구점을 운영해온 지난 시간들이 그의 말 한마디에 송두리째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사람들은 늘 아이가 아프면 엄마의 손길을 이야기했고 나는 늘 그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이쪽으로 오세요, 아버님. 그때 들려온 부드러운 목소리, 라벤더 향이 스쳐 지나갔고 눈앞에 선 간호사의 하얀 제복이 선명하게 다가왔다.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눈동자는 익숙하고도 낯설었다. 떨리는 손끝으로 따라 이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는 그녀의 모습에 눈길을 뗄 수 없었다. 진료실로 안내해드릴게요. 그녀가 아이를 안고 조심스럽게 돌아서는 순간 내 시선은 마치 오래된 사진을 보는 듯 멈춰버렸다. 등 뒤로 흘러내리는 머리카락, 어깨를 감싸는 그 조심스러운 걸음걸이. 8해 전 아무 말 없이 사라졌던 아내의 마지막 뒷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진료를 마친 뒤 나은이는 내 품에서 조용히 잠이 들었고 그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종이 한 장을 건넸다. 해열제는 이틀 이상 쓰지 마세요. 목이 많이 부었네요. 나는 그녀의 마스크 너머에서 입꼬리의 익숙한 움직임을 읽을 수 있었다. 예전에도 그랬다. 웃을 때면 항상 한쪽만 살짝 올라가던 특유의 미소. 혹시 내가 조심스레 말을 건네자 그녀의 손이 잠시 멈췄다. 눈이 커졌고 당황스러움이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그 순간 누군가 그녀를 급히 불렀다. 순희 선생님! 응급 환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며 황급히 자리를 떴다. 하지만 나를 스치듯 지나치며 한마디 남겼다. 실례합니다. 그녀의 팔목이 내 손끝을 살짝 스쳤고 거기서 반짝이는 은빛 팔찌가 눈에 들어왔다. 하트 모양의 작은 참장식. 8해 전 내가 아내 생일에 직접 고른 그 팔찌였다. 얼어붙은 듯 멈춰선 나를 깨운 건 딸아이의 목소리였다. 아빠, 그 간호사 아줌마
엄마랑 똑같은 냄새 났어.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내 손끝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병원을 나서며 나는 마음속 깊이 결심했다. 이번엔 그냥 지나치지 않으리라. 여덟의 전처럼 놓치지 않으리라. 병원 출구 앞에서 나는 딸을 안은 채 서 있었다. 간호사 교대 시간. 그녀가 다시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생각이었다. 하지만 2시간이 지나도 그녀는 보이지 않았다. 결국 다른 간호사에게 물었고 돌아온 답은 예상 밖이었다. 순희 선생님은 응급대응 중 다쳐서 먼저 퇴근하셨어요.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 하지만 딸의 상태가 우선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아이는 약 덕분에 편안히 잠들었고 나는 꺼진 TV 화면에 비친 내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다. 수없이 아닐 거야 되뇌었지만 혹시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감춰두었던 기억들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결국 장롱 깊숙한 곳에 상자를 꺼냈다. 8해 동안 단 한 번도 열지 못했던 상자. 손이 떨렸지만 조심스레 뚜껑을 열자 희미하게 라벤더 향이 스며 나왔다. 그 안엔 마지막 가족 사진이 있었다. 2살배기 나은이, 그리고 팔목에 압박붕대를 감고 웃고 있던 아내. 그해의 겨울, 미끄러운 길에 넘어져 손목에 실금이 갔고 며칠을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나는 그녀의 회복을 기다리는 동안 아이를 잠시 시댁에 맡겼고 그 이후 그녀는 어느 날 아무런 말도 없이 사라졌다. 그리고 오늘 8해 만에 그 향기와 그 눈빛, 그 팔찌를 다시 마주했다. 운명이라 믿기엔 아직 너무 이르고 우연이라 넘기기엔 너무도 분명한 그 순간 나는 다시 한번 그녀를 찾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이번엔 진심으로 끝까지 나는 숨을 삼켰다. 커피잔을 잡고 있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태윤 형의 말은 내 머릿속에 가라앉아 있던 짙은 안개 속에서 어떤 형상이 서서히 떠오르게 만들었다. 말도 거의 못했다고? 그래, 처음엔 PTSD 같았어. 늘 경계심이 심했고 다른 사람 눈도 잘 못 마주치더라고. 근데 아이만 보면 눈빛이 확 바뀌는 거야. 이상하게 아이들한텐 무장해제된 얼굴로 다가갔지. 이름은 태연이라고 했지? 김태연. 그 이름도 복지재단에서 새로 등록하면서 쓴 거라더라. 가족관계 증명도 없고 연고자도 없고 그냥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사람 같았지. 나는 목이 탔다. 심장이 뛰는 소리가 귓가를 울렸고 손끝까지 피가 몰려왔다. 사진은 있어? 병원 내부 인트라넷 같은 데 올라온 프로필이라도. 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꺼냈다. 몇 번 화면을 터치하더니 나에게 폰을 내밀었다. 그 안에는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병원 제복을 입은 여성이 미소 짓고 있는 사진이 있었다. 고개를 약간 숙인 채 카메라를 피하려는 듯한 그 표정. 그리고 확실했다. 그녀였다. 배윤아. 8해 전 그날 이후 내 앞에서 사라졌던 내 아내. 나는 의자에서 일어날 뻔한 몸을 가까스로 붙잡았다. 숨을 몰아쉬며 태윤 형을 바라보았다. 형! 저 사람이야! 윤아야. 내 아내 맞아. 야, 진정해. 그럴 리가. 형, 저 팔찌 봐. 사진 속에서 반짝이는 저 팔찌. 내가 직접 생일 선물로 고른 거야. 저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 태윤 형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렇게까지 확신한다면 확인해 볼 수는 있겠지. 그런데 조심해야 해. 만약 정말 그 사람이 유나라면 왜 신원을 숨기고 살아야만 했는지 생각해 봐야 해. 그의 말이 곧 내 안의 공포와 맞닿았다. 왜 그녀는 자신을 지우고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던 걸까? 그 불길 속에서 그녀는 정말 타버렸던 게 아니었던 걸까? 만약 그렇다면 시신은 도대체 누구였던 걸까? 그리고 8해 전 그 마지막 문자가 다시 떠올랐다. 나은이 잘 부탁해. 그 말은 단순한 당부가 아니었다. 이미 어떤 결정을 내린 이에
마지막 인사에 가까웠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내는 도망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부터 자신과 아이를 지켜내기 위해 사라졌던 건 아닐까. 불안감이 한 겹 한 겹 나를 뒤덮었다. 기억 속의 퍼즐 조각들이 어지럽게 흩어졌다가 서서히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형, 한 번만 나랑 같이 확인해줘. 오늘 밤 근무 교대 시간에 맞춰서 수액과 출입구에서 잠깐만이라도 얼굴을 직접 볼 수 있도록 도와줘. 태윤 형은 무거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더니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지만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는 안 돼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이번엔 끝까지 확인할 것이다. 8해 전의 그날처럼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카페테리아 창 너머 흐려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밤이 오면 그녀를 다시 마주할 수 있을까? 아니, 그녀는 정말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 순간 오래전 아내가 했던 한마디가 떠올랐다. 불은 순식간에 모든 걸 태우지만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아. 그 말처럼 8해가 지나도 사라지지 않은 마음이 오늘 나를 다시 이 자리에 불러냈다. 노인은 이마에 깊게 팬 주름 사이로 기억을 더듬듯 손가락을 세어보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바람에 담뱃재가 흩날렸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확하진 않지만 그 환자 처음엔 김순이라는 이름으로 입원했던 것 같아. 그런데 그게 본명이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지. 병원 쪽에서 임시로 붙인 이름일 수도 있고. 순이, 그 이름이 다시 심장을 쿵 울리게 만들었다. 병원에서 만났던 바로 그 간호사. 태윤 형이 말했던 그 이름. 나는 정신이 아찔해졌다. 이름, 외상, 기억상실, 팔찌, 라벤더 향기, 그리고 딸이 말했던 엄마랑 똑같은 냄새라는 말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다. 혹시 그 여자가 입원했을 때 누가 자주 면회 오거나 특별한 반응을 보였던 일은 없었나요? 노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아니, 이상할 정도로 아무도 안 왔어. 병원에서도 신원 확인이 안 되니까 그냥 복지재단 쪽으로 넘겼지. 그 후 나는 감정이 격해지는 걸 억지로 눌렀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다시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그 여자가 병원에서 나가기 전까지 사용했던 병실 기억나세요? 노인은 순간 멈칫하더니 기억을 더듬듯 눈을 감았다. 글쎄,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도 별관 2층 207호였을 거야. 당시 특별관리 대상자들 몇 명이 그 병동을 썼거든. 그 방은 오래 폐쇄됐다가 최근에야 리모델링했지. 207호. 그 숫자가 머릿속에 깊게 새겨졌다. 혹시 그곳에 그녀의 흔적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노인에게 깊이 감사 인사를 하고 병원을 나섰다. 태양은 이미 중천에 떠 있었지만 내 속은 여전히 새벽 어둠 속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딸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열이 내렸는지 평온한 얼굴로 소파에 누워 동화책을 읽고 있었다. 아빠, 간호사 아줌마 다시 보러 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딸 옆에 앉았다. 그래,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거든. 나은이는 나를 빤히 바라보더니 손에 들고 있던 책을 내게 내밀었다. 그럼 이거 들고 가. 아줌마가 좋아할 것 같아. 책 표지는 엄마를 찾아서 라는 제목이었다. 그 안엔 모험 끝에 다시 만난 엄마와 아이가 서로를 꼭 안고 있는 그림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밤이 되었다. 병원 주차장 구석. 나는 시동을 끈 채로 앉아 있었다. 가슴이 조여왔고 머릿속은 그녀와의 기억으로 가득 찼다. 첫 데이트 때 먹었던 바나나 아이스크림. 아이가 처음 걸었을 때 그녀가 눈물 지으며 웃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가 내 등을 감싸 안고 했던 말. 나 없어도
나은이 잘 부탁해. 나는 그 말의 진심을 이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약속한 시간이 되자 나는 병원 상담실 복도에 서 있었다. 태윤 형이 슬쩍 눈짓을 하며 조용히 말했다. 곧 올 거야. 긴장하지 말고 천천히 눈을 맞춰봐.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손은 식은땀으로 젖었다. 그리고 문 저편에서 하얀 제복을 입은 그녀가 나타났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시간이 멈춘 듯 그녀와 나의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리고 아주 작게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나은, 그 순간 나는 세상이 멈춘 줄 알았다. 내가 잃어버렸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다시 돌아오고 있었다. 그럼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 무너지고 동시에 다시 세워지는 듯한 감정을 느꼈다. 8해 동안 고통 속에서 단단히 잠궈두었던 문이 이제야 천천히 열리는 것 같았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내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지만 이전보다 조금은 따뜻해져 있었다. 시간은 무자비하게 우리를 흩어놓았지만 마음은 결국 다시 한자리에 모이게 만든다. 여전히 완전하지 않은 기억, 아직 풀리지 않은 질문들이 남아 있었지만 나는 지금 눈앞에 있는 그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다. 잠시 뒤 나은이가 음료수를 들고 돌아왔다. 밝은 햇살 아래에서 아이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환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엄마랑 아빠가 같이 있는 거죠? 그 말에 우리는 동시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나은이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아이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그래, 엄마가 너무 늦었지. 미안해. 미안해, 나은아. 괜찮아요. 엄마가 진짜 돌아온 거니까. 이제 정말 괜찮아요. 아이의 한마디에 그동안의 슬픔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두 사람을 품에 안았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오후 햇살 아래 천천히 길게 드리워졌다. 그 그림자엔 더 이상 상실도 슬픔도 없었다. 오직 다시 마주한 가족의 온기만이 남아 있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조용한 저녁 밥상 위에 그녀가 처음으로 차린 된장국이 놓였다. 익숙한 냄새, 따뜻한 손길,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세 사람. 아주 평범한 하루였지만 우리에게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다. 그리고 나는 알 수 있었다. 기적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오랫동안 기다려온 단 하나의 재회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재회가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게 만든다는 것을. 밤이 깊어지고 나은이는 골아떨어졌다. 침대 곁에서 그녀는 아이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내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기억은 아직 다 돌아오지 않았지만 이 마음만은 확실해요. 이 아이가 우리 아이라는 것, 그리고 당신이 나의 남편이라는 것. 나는 그녀의 손을 다시 잡았다. 그리고 대답했다. 그거면 충분해. 우리 다시 함께 걸어가자. 창밖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라벤더 향이 스며드는 듯한 밤, 그 향기처럼 잊혔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야 다시 내 곁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떨리는 그녀의 손이 내 손 안에서 살짝 움찔했지만 이내 천천히 힘을 주며 맞잡았다. 깊은 슬픔과 죄책감, 그리고 살아남은 자의 무거운 삶이 그녀의 어깨에 내려앉아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직 손끝으로만 전할 수 있는 따뜻함을 오래도록 나누었다. 유나야, 네가 살아있어서 고마워.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내 앞에 있어줘서 정말 다행이야. 그녀는 눈을 감았다. 긴 시간 갇혀 있었던 감정들이 마침내 흘러나오는 듯 그녀의 눈물은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내가 살아있다는 걸 믿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했어요.
꿈 같았고 때론 죄 같았고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그동안 홀로 견뎌야 했던 시간의 무게가 느껴졌다. 기억을 잃고 이름조차 없이 살아가며 세상과 거리를 두고 살아야 했던 그날들. 얼마나 외로웠을까.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내가 누군지 기억하고 싶어요. 당신과 나은이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을 다시 배우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작았지만 분명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며칠 후 우리는 나은이의 손을 잡고 옛 아파트 근처를 찾았다. 재건축이 진행 중이라 허물어진 건물터엔 잿빛 펜스가 둘러져 있었지만 우리가 한때 살아있었던 흔적은 아직도 그곳 어딘가에 남아있는 듯했다. 이곳이 우리가 살던 곳이었구나. 유나는 무언가를 되짚듯 조심스럽게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손끝으로 허공을 더듬다 문득 고개를 돌려 나은이를 바라보았다. 네가 태어난 집이었어, 나은아. 그때 너는 아주 작았단다. 아기 침대에서 꼬물꼬물 움직이던 네 모습이 어렴풋이 떠올라. 나은이는 유나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기억해도 괜찮아요. 슬퍼도 괜찮고 울어도 괜찮아요. 유나는 아이의 말에 무너져 내렸다. 다시는 안 올 줄 알았던 기억, 돌아오지 않을 줄 알았던 감정이 밀려오듯 그녀를 휘감았다. 나는 그녀를 안았다. 따뜻한 햇살 속에서 셋이 다시 서로를 안았다. 그날 저녁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식탁에 세 사람이 둘러앉았다. 유나가 조심스럽게 국을 떠 나은이의 그릇에 담아주었다. 나은이는 한 숟갈을 먹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이거 예전에 먹어본 맛 같아요. 유나가 살짝 웃었다. 그랬으면 좋겠다. 엄마가 예전처럼 해본 건 아니지만 마음만은 그때와 같아. 맛있어요. 진짜 엄마 맛이에요.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다. 8해 전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모든 것들이 아주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상처투성이로, 불완전한 모습으로, 그러나 진짜의 모습으로. 그리고 나는 믿기 시작했다. 삶은 때론 우리에게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이별을 안기지만 다시 만나는 기적 역시 그만큼의 무게로 다가온다는 것을. 그녀는 돌아왔다. 기억과 상처, 이름과 시간까지도 모두 잃은 채 돌아왔지만 우리는 그녀를 다시 안았다. 그리고 함께 걸어갈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절대 놓지 않기로 약속하며 그리고 그 후로도 우리는 긴 시간 동안 그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살아갔다. 유나는 서서히 일상에 녹아들었다. 여전히 어떤 날은 밤새 잠을 설치기도 했고 어떤 날은 괜찮다가도 사소한 소리에 놀라곤 했다. 하지만 나은이의 목소리, 따뜻한 아침 햇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손님들의 인사처럼 평범한 일상들이 그녀를 천천히 안아주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어떤 차 드릴까요? 유나가 손님에게 웃으며 건네는 인사엔 이제 진심이 담겨 있었고 나는 주방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매일같이 감사했다. 과거의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 쌓아가는 시간들은 앞으로의 유나와 나은이에게 평생 남을 자산이었다. 카페에는 유나가 직접 기른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 은정이의 이름이 적힌 작은 메모가 그 곁에 놓여 있었다. 그녀의 삶은 기억 속에서 다시 피어납니다. 우리는 그녀를 잊지 않았다. 이름도 마지막 인사도 없이 떠나야 했던 은정을 위해, 그 누구보다 따뜻했던 친구를 위해 유나는 매주 한 번 은정의 생일 날짜에 맞춰 작은 라벤더 꽃다발을 준비했다. 그리고 그런 날이면 우리는 셋이서 조용히 꽃병 앞에 앉아 차를 마셨다. 은정이 언니, 엄마를 지켜준 사람이죠? 나은이의 질문에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리고 우리도 앞으로 그 언니를 지켜줄 거야. 잊히지 않도록 계속 기억해줄 거야. 그 말은 나에게도 약속이 되었다. 단지 가족의 재회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또 다른 이의 삶과 희생을 기억하는 방식으로. 우리 셋은 그렇게 세 사람의 이름을 가슴에 품은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동네 소규모 문예지에서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기사로 다루고 싶다고 연락이 왔다. 나는 잠시 고민했지만 유나는 조용히 말했다. 기억은 나 혼자 품고 있을 때보다 누군가와 나눌 때 더 깊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했다. 아픔도 상실도 재회도 그리고 그 이야기가 한 편의 짧은 기사로 세상에 전해졌을 때 놀랍게도 카페엔 매일 낯선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앉아 그림을 그렸고 어떤 사람은 라벤더를 사서 누군가의 무덤에 놓겠다고 했다. 누군가는 울다 웃으며 말하곤 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했다. 아픔도 상실도 재회도 그리고 그 이야기가 한 편의 짧은 기사로 세상에 전해졌을 때 놀랍게도 카페엔 매일 낯선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앉아 그림을 그렸고 어떤 사람은 라벤더를 사서 누군가의 무덤에 놓겠다고 했다. 누군가는 울다 웃으며 말하곤 했다. 잃어버린 기억이 있어서 외로운 줄 알았는데 여긴 그런 기억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위로가 돼요. 우리는 서로를 잃었고 다시 만났고 그리고 이제는 누군가의 기억이 되어 살아간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하는 방식이었고 살아내는 방식이었다. 비가 내리던 날 나는 유나와 나은이의 손을 잡고 말했다. 우리 앞으로도 세 사람 이름이 담긴 시간을 만들자. 유나, 은정, 나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그 이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유나는 웃었다. 나은이도 따라 웃었다. 그리고 다시 봄이 왔다. 카페 창가엔 라벤더가 피었고 문을 열면 세 사람의 이름이 바람처럼 퍼져나갔다. 우리는 비로소 같은 계절 안에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만으로도 모든 것이 충분했다.